예, 방금 소개받은 전병서고요. 오늘 40분 동안 얘기 드릴 그 117페이지짜리 PPT긴 합니다만은 레퍼런스고요. 9장 이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미중 갈등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번 미중 갈등은 이게 무역, 기술, 금융 이런 세 가지 전쟁으로 가는 과도기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바이든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앞으로 4년 동안이 아마도 미중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이유는 바로 7대3에서 9대1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의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 앞으로 5년 정도 뒤에 만약에 굿자가 보이면 미국의 전략에 치명타가 온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미국만이 가진 자산이 바로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미국 GDP의 90%를 넘어가면 동맹의 배반이 나온다. 이게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제가 5가지 정도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 중국 경제가 과연 성장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쌍순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예스라고 써놨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이제 연평균 한 4.7 정도를 가면 되는데 요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 30년 동안은 공업화로 중국을 만들었다가 하면 앞으로 30년은 도시화다. 어제 나온 통계로 중국 도시화가 63%인데요. 요게 매년 연평균 1.36%씩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우리 정도 수준 한 83% 정도 가려고 하면 아마도 아직도 15년에서 20년의 성장이 가능하고 이것을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 관련 투자가 GDP 기여도가 3%에서 4%가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아마 4.7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GVC가 중요한데요. 중국하고 디커플링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디커플링은 안 된다. 세미 커플링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부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설픈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죽이게 하면 이것은 중국의 각성만 부른다. 그래서 남측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달러화 패권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많은 언론 또 많은 뭐 이제 개인 미디어에서 디지털 위안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택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여원짜리를 디지털로 바꾼다고 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달러 패권은 이것은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가야 겨우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최소한 2030년에서 35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얘기지 지금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퀀텀 점프가 가능하냐. 저는 요것은 14.5 계획을 잘 봐라. 거기에 지금 중국이 포커스하고 있는 반도체, 내과학, AI, 양자, 우주. 요게 중요한데 지금 잘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중국이 핸드폰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기술 짝퉁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자금, 인력, 시간이다. 퀀텀 점프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잠깐 그 데이터 몇 가지를 보면 앞으로 4년 지금 이제 요 차트는 이 과거의 G2였던 일본이 1985년부터 미국 GDP의 40%를 넘어서 10년 동안 1995년 71%까지 갔던 것이 미일 전쟁, 미일 무역 전쟁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이 이제 2010년부터를 놓고 보면 40%에서 작년에 이제 71%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미국이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뭐 소련의 경우도 그랬지만 미국 GDP의 40%를 넘어가면 바로 죽이기를 시작을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년 차부터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을 하는데 2018년부터 그때가 GDP 66%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1995년에 일본이 피크였던 그 수준에서 지금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하는 성공할 것이냐?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다시 이제 중국은 이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IMF 예측으로 보면 2025년이면 중국이 미국의 90%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5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100%를 넘어가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 결국은 바이든의 사녀는 중국을 자초시키든지 아니면은 중국을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의 전략이 뭐냐 그러는데 과거 일본의 케이스를 같이 보더라도 이것은 무역전쟁, 기술전쟁, 금융전쟁의 3단계고 일본을 자초시킨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금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전쟁도 2020년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무역전쟁 끝났다. 그래서 기술전쟁, 금융전쟁으로 가는 과정에 있고 지금 미중의 반도체 전쟁은 과도기적인 기술전쟁이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 그러면 저는 뭐 직장 생활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을 그 IT 애널리스트를 했었는데요. 제가 당시에만 해도 이 테크가 에브리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애널리스트라는 잡을 떠나서 제가 놓고 보니까 한번 복기를 해보면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기술 전쟁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시장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전쟁에서 미국의 완승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궁극적인 이제 미중의 전쟁은 금융전쟁에서 끝날 거라고 보는데, 미국은 무기로 하는 전쟁에서는 1950년 이후로 제대로 이긴 전쟁이 없어요. 그러나 금융으로 하는 전쟁에서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자체가 이게 금융위기에 빠졌지만 최종 승자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전쟁 다음번에 금융전쟁에서 그 미중의 답을 봐야 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반도체 전쟁을 놓고 보면요. 미국이 일방적인 승리처럼 보이고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죽여버린 것 같은 그런 논조가 한국에서는 보여지지만 문제는 미국은 반도체에서 기술만 있고 생산과 시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마켓에서 세미컨덕터, 지금 실리콘 베이스의 반도체는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뭐 여기 모든 것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월스트리트의 니드가 스마일 커브를 좋아하고 ROE라는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ROE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라인 하나당 투자 규모가 150억 불에서 250억 불 들어가는 이 고정비 부담을 아시아로 다 떠넘긴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의 47%의 반도체 판매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프로덕션, 생산 점유율은 꼴랑 12%입니다. 이 35%만큼의 생산 갭을 한국, 대만, 중국이 커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국의 반도체 동맹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한국의 삼성이 TSMC한테도 밀렸다. 한국 반도체 앞날이 깜깜하다. 그래서 메모리만 잘하지 파운드리 잘 못하기 때문에 바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평가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 올라운드 플레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대만을 놓고 보면 지금 반도체 종류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CPU죠. CPU 미국이 100%. 그 다음에 자동차용 반도체 지금 난립니다. 미국이 43%.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AP 칩이죠. 요거 미국이 40%. 여기서만 미국이 1등하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CPU든 뭐 이제 AP든 그것을 이제 처리한 작업을 저장하는 메모리는 이 1등은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이 놀랍게도 72%를 갖고 있고 미국이 23, 대만이 4. 그리고 낸드 이거 마찬가지로 한국 1등.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대만이 64%, 한국이 17%, 미국은 꼴랑 7%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반도체에 있어서 파운드리의 중요성이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은 이거 투자 규모가 지금 5나노짜리 같은 경우는 250억 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TSMC가 뭐 반도체 아까 원장님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1000억 불 들여서 반도체 라인을 3개를 짓겠다. 미국에 6개 라인을 짓겠다. 이렇게 이제 뻥을 막 치지만 TSMC의 연간 매출액이 470억 불 정도 되고요. 순이익이 18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블러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이 반도체에 있어서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지금 뭐 경제적 측면에서 관심 갖는 것이 디커플링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중전쟁을 계기로 중국에서 이제 핵심 라인 다 빼야 된다고 하는 것이 탈중국화가 큰 이슈죠. 그러나 문제는 저는 이것이 40년 동안 구축된 이 서플라이 체인을 이거 4년 만에 절대 못 뺀다. 그래서 방향은 뭐냐 그러면 세미 디커플링. 방법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GVC는 일구양제. 그래서 아마 두 개의 표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이 미국하고 중국의 디커플링은 세 가지 디커플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도 앞으로 GVC는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형 GVC하고 중국형 GVC가 서로 이제 병존하는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산하고 중국산이 완전히 다른 체제로 가는 것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얘기하는 미국의 디커플링, 이것은 국방, 정보보안, 통신, AI입니다. 그러나 미중이 서로가 엇갈리게 갈 수밖에 없는 1.5중 체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하고 자동차입니다.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에서 미국이 지금 반도체를 중국으로 보내는 것 완전히 스톱시키면 중국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IT의 최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 세력인 스마트폰 거기서 세계에서 2등하고 있는 애플의 경우를 보면 전체 지금 스마트폰 생산의 70%를 중국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를 제재하는 순간에 스마트폰을 중국이 미국으로 못 만들어주는 순간에 애플의 매출액은 70%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미국은 뭐 중국의 제재 이전에 이 나스닥에 테크주의 대폭락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전기차 지금 테슬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세계 최대의 이 기가 팩토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미국과 중국이 지금과 동일한 서플라이 체인 탈중국화 안 하고 그냥 가는 건 일반적인 공업 제품. 이것은 지금하고 똑같이 갈 거다. 그래서 이유는 첫 번째 서플라이 체인, 두 번째는 이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달러 패권에 관련돼서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축 통화는 과거에 아마 기인 트렌드를 보더라도 이것은 국제 정치, 군사, 경제, 금융, 과학 기술의 종합 예술의 결과지 이 통화의 형태를 디지털로 바꾸든 아날로그로 바꾸든 온라인으로 바꾸든 그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력이 중국이 미국의 70%인 상태에서 이것 갖고서 통화를 뭘로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기축 통화를 넘볼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금융전쟁에서 지면 기술전쟁은 이기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축통화의 이 중요한 배경은 결국은 신용과 국력이고 그 국력은 이 경제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미국의 스위프트 시스템이나 칩스 시스템에서 달러 결제망에서 중국을 빼거나 고립시켰을 경우에 중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우리는 CBDC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CBDC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DCEP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그랬냐를 놓고 보면 중국은 이것이 목표가 있는데 중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디지털 위안화를 위안화 국제화라든지 달러 패권을 뭐 정치하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고 아마 디지털 위안화의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그 위안화 국제화, 화폐 정책 효율성, 또 실시간 화폐 통해 빅데이터 수집, 이게 바로 4차 산업의 기초가 될 것이고 네 번째 돈 세탁과 반부패 요건데 지금 중국의 이 디지털 위안화는 지금 뭐 5군데, 10군데에서 실시를 했고 뭐 이제 이 온라인 사이트 플랫폼에서 이걸 넣었다. 그래서 뭐 이게 디지털 화폐가 바로 상용화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200위안입니다.
그래서 35,000원 정도를 준 건데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역순으로 432, 이 돈세탁 반부패, 또 화폐 유통 데이터, 화폐 정책 효율성, 여기에 포커스 된 것이고 위안화 국제화는 이것은 아직 먼저이다. 그렇게 얘기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략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미중의 전쟁은 지금 우리가 무역 전쟁을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생각하는 전쟁 그것 빼고 이 8개 전쟁을 더 추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 군사, 해양, 우주, 에너지, 생물, 데이터, 네트워크. 이 전쟁에서 이제 누가 이기냐가 아마도 앞으로 10년간의 경쟁의 핵심이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테이크오프 하냐.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나중에 Q&A 세션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중국하고 관련돼서 한국 어떻게 할래 하는 건데 거기 첫 번째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한 우리 전략은 딱 한 가지다. 그래서 중국의 뭐 성씨들이 한국에 있는 성씨들이 다 있죠. 이 박씨들 이거 하나 빼놓고요. 뭐 가보시면 중국 가보서 명함교환해 보시면 한국에 있는 모든 성씨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에서 먹히는 성씨는 딱 하나다. 최씨. 근데 최씨가 이게 최영 장군 하는 그 최씨가 아니고요. 최대, 최고, 최초, 최신의 최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 뭐 디지털화든 또는 이제 디커플링이든 간에 지금 한국으로 놓고 보면 탈중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것은 좀 엉터리라고 봅니다. 탈중국 해야 될 것하고 진중국 해야 될 것 빨리 만들어 확인해야 되고 지금 중국 기술은 동남아로 빨리 빼야 되고 최신 기술은 중국으로 가야 합니다. 좀 이제 아이러니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전기자동차의 최대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인당소득 $10,000에서 인건비 못 맞추는 건 빨리 탈중국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마산 수출 자유지역, 구로 수출 자유지역, 북미 수출 자유지역에 수많은 외국 기업 들어왔는데 지금 단 하나도 없죠. 우리가 퍼캡ita 인건 $10,000를 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중국이 지금 $10,0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기술은 동남아, 최신 기술은 중국으로 가라.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전략을 놓고 보면 이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고 제가 뭐 조금 외람되게 써놨습니다만은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요, 소위 말하는 우리의 잉여를 갖다 판 거죠. 우리가 먹던 거, 입던 거, 부르던 거, 이거 그냥 갖다 팔았죠. 한류, 이름 묻혀서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끝났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1억 6천만 명의 중국의 해외 관광객이 전 세계에 면세시장, 명품시장 다 갖다 본 거죠. 그래서 작년에 중국이 전 세계의 명품의 35%를 샀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투자는 또 우리 비즈니스는 한국의 잉여가 아니라 중국의 결핍에 투자를 가. 중국이 절절히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것 저는 BHTF라고 써놨습니다. 뷰티, 헬스, 테크, 파이낸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는 이 플랫폼 브랜드 여기에다 목숨 걸어야지 다른 데다 목숨 걸어서 가성비 이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대중국의 비즈니스는 뭐 이게 오프라인에 로드샵을 250개를 냈네, 700개를 냈네, 7000개를 냈네 이건 바로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고요. 소위 말하는 디지털 커넥트 중국이 거대한 플랫폼으로 이미 완전히 바뀐 나라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웨이너를 하고 계시지만 전국에서 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무역에서도 상거래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한국의 많은 언론, 많은 이제 중국에 관련되는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국의 위기, 국유기업 때문에 망하고 이게 부동산 때문에 망하고 금융 때문에 망하고 이 중국 위기론, 붕괴론을 최근 2, 3년 동안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했죠. 그러나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 얘기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게 미국, 유럽의 언론 또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우리가 그대로 갖다 베낀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2010년 이후로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돈은 중국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FDI, 나중에 핸드아웃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시겠지만 최근 10년 동안 중국으로 가는 FDI는 작년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서방 세계가 입으로는 위기론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돈을 더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망하면 어떻게 되냐?
빨리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대 최고의 경영의 구루가 누구냐 그러면 예전에는 GE의 회장님이었지만 아마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앨런 머스크일 겁니다. 테슬라에. 테슬라는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닐까요? 왜?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산업, 신기술 산업 이것은 미국에 짓고 중국에서 공장 빼라고 하는데 앨런 머스크는 중국에 해외에서 세계로 제일 큰 전기차 공장을 상하이에 지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레토릭에 자꾸 이제 이 혹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돈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들의 액션을 보면 그것은 좀 다르다. 그래서 중국에서 언제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포춘 500대 기업들이 중국에서 본사 공장 뺄 때 그때 빼야 된다. 한국의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퍼캡ita 인건 만불 시대에 인건비 못 맞추는 것 여기서 공장 뺀 것을 이제 탈중국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중국 비즈니스 어떻게 할래? 그것은 중국이 우리한테 답을 줬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말로 이제 이긴다, 윈한다는 말을 보면 바로 인이라는 글자인데 중국의 한자는 뭐 잘 아시지만 다 파자가 가능하잖아요. 이기는 방법을 보면 이 5가지로 분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don't forget. 위기의식 잊지 마라. 중국한테 보복 홀대받았다고 하면 가시 위에 누워서 쓸개를 씻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쓸개는 안 씻고 우리 간만 다 보여주면 당한다. 두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한국에서 중국에서 사기당했다, 망했다, 뭐 이 조선족한테 당했고 중국 공산당한테 당했고 이제 중국인한테 당했다고 얘기하는 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뭐? 첫 번째, 그 현지 법인의 대표가 중국어가 될까요? 뭐 우리는 목욕탕 카운트는 이제 와이프한테도 못 맡긴다는 그런 이제 우리 경영 습성이 있는데 중국 현지 법인의 CEO하고 CFO는 반드시 한국 사람 보내죠. 근데 그 CEO, CFO가 중국어가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중국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어로 해야 되는데 중국 현지 법인의 대표를 중국인을 뽑았다가 하더라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현지 법인의 대표는 한국 같은 경우에 외국 기업들이 법인 만들 때 반드시 한국의 스카이 나온 사람 그리고 대기업에서 10년에서 15년 일한 사람을 뽑죠.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네트워크를 걸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중국에서 이 현지 법인 만들어서 그 법인의 대표가 중국의 스카이라고 하는 칭화베이다 푸단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답은 없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대 중국대학원의 연배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안 되면 아니 미국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데 간다? 이건 상식이 안 돼. 우리는 중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다룰자가 붙어 있는데요. 시간의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는 이제 콰이콰이디 뭐 이제 단칼에 빼는 것 여기에 우리 익숙하지만 중국 그거 안 되죠. 그다음 세 번째 조개 패차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그냥 돈은 순리대로 벌어야 됩니다. 중국에서 뒷돈 주고 뭐 이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즈니스 하면 바로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평상심입니다. 범자인데 중국 초조하면 당하고 먼저 울면 당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는 저는 한번 이 5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복귀를 해보거나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비즈니스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5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그 100여 페이지가 넘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부록입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한 25분을 제가 썼는데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체가 돼서 그 Q&A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마 일부러 요약을 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만 발표를 해주셨고요. 오늘 좀 두 분의 토론자도 있고 많은 분들이 질문과 토론의 그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성대 중국대학원의 박규준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전병서 소장님께서 미중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좋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많이 배웠고 또 인사이트도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그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금융 전쟁 이 중에서
금융이 중국이 미국을 이렇게 대응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현재 가장 첨예하게 되어 있는 기술 전쟁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까 가장 인상적인 얘기가 이제 그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는 것이 참 좋은 얘기 같은데, 저는 일단 우리 기술이 있어야지 시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라는 이런 전제하에서 최근에 이 기술을 서로 이기기 위한 어떤 그런 미중 간의 경쟁에 대해서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미중 간에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먼저 미국 쪽의 얘기를 드리면은 미국은 현재 지난번에 4월 달에 있었던 스가의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6G 쪽에 4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또 국제 표준화 작업을 같이 협력하기로 했고, 반도체 공급망 재편, 그리고 AI라든가 양자 컴퓨터 같은 미래 산업, 미래 기술에 협력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미국과 일본 간의 협력 외에도 미국은 또 독자적으로 이 자국 기업의 미국으로의 리쇼어링을 위해서 또 외국 기업의 첨단 산업에 속하는 외자 기업을 미국 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무상 제공한다든가 또 법인세 감면 같은 것을 그런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인프라 투자에 2조 2,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 조치를 계획하고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중국을 보면 미국보다 훨씬 좀 앞서 나가고 빨리, 더 빠르고 또 폭넓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제정한 중국 제조 2025에서는 미래 10대 산업에 대해서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겠다 하는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미국과 서방 세계로부터 견제를 받으니까 일단 중국 제조 2025라는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대신에 제가 한 3, 4년 전에 중국 기관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보니까 이 중국 표준 2035라는 것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국제 표준화 작업에 중국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의 그러한 미래 산업, 특히 AI라든가 또 양자 컴퓨터 이러한 미래 산업,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의 어떤 절대적인 강자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만드는 이런 중국 표준이 앞으로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의 중국의 이런 기술이라든가 제품을 글로벌 표준으로 하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산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은 이번에 14차 5개년 계획에서 또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쪽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D의 지출액을 매년 연평균 8% 이상으로, 7% 이상으로 높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기초연구가 지금 이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설계가 굉장히 중국이 강한데 이런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초 장비들도 대부분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기초 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기초 기술, R&D에서 차지하는 기초 기술의 비중을 6.2%에서 이제 8% 이상으로 높이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중국이 이런 추진하는 이런 계획들이 다 모두 뭐냐 하면은 이 중국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정부가 나서서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기 위한 산업 정책을 하겠다는 이런 거고요. 이런 산업 정책을 사용함에 있어서 중국 관료들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산업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 이런 중국의 정부 당국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그동안 이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러한 산업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었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도 이런 것을 시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술 전쟁이 너무 첨예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급해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조 2,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정책 가운데서도 이 반도체 부분에 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이렇게 또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미중 간의 이 반도체 산업을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 경쟁을 보면, 지금 미국은 500억 달러인데, 중국은 이미 1,500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반도체 국가기금 1, 2기를 갖다가 1, 2기, 그 다음에 지방정부기금, 국유은행 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1조 이민폐죠. 미 달러로 한 1,100억 불 달러가 되는데 이미 제가 볼 때는 700억, 800억 달러 이상을 이쪽에 투입을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반도체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세미가 됐던, 이렇게 완전히 됐던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도, 이 디커플링이 진전이 되면 결국 우리나라도 중국 시장이 중국을 중시할 거냐, 또 기술인 미국을 중시할 거냐, 이러한 이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 양쪽에서 이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이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기술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그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미래 산업을 선점을 해야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 무역이라든가 이러한 국제 시장 쟁탈전에서 누려왔던 이러한 그 혜택을 앞으로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전 소장이 얘기했었지만 이 메모리 쪽만 우리가 좀 강한 편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죠. 메모리가 우리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소재 장비라든가 또 기초기술 측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제 한국 정부가 그러면 미중이 전부 다 산업 정책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그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정부가 주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이런 산업 정책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보다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부가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어떤 각종 규제의 철폐라든가 또 제도 개선을 통한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전반적인 산업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인재 육성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 육성에 대한 인재 육성은 교육 제도가 아직 미비하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적인 시장에 개입하는 산업 정책이 아니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효율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정부 측에서의 제도 개선이나 이런 그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토론이나 코멘트나 질문이 심도 있고 또 이에 관련돼서 여러 질문들이 있어서 우리 전 소장님 요거에 대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의 커플링과 오늘 좀 새로운 컨셉으로 주셨던 향후 이게 세미 디커플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 세미 디커플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 코멘트 해주시고 질문해 주신 거에 바로 좀 응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교수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그 핸드아웃에 아마 뒷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중국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하면요. 저는 그 지금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하신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 두 번째는 인력, 세 번째는 기술인데요. 우리는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세가 끝났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지금 이게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지금 초호황이에요. 지금 이게 SMIC라고 중국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는 회사의 가동률인데 1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많이 얘기하는 5나노, 7나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체 반도체 수요의 뭐 5%, 7%도 안 되는 그런 제품력이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의 기술 국산화는 조금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은 역대 뭐 가전, 철강, 화학, 조선, 기계가 다 이제 미국, 일본으로부터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는 과정은 오른쪽에 이런 그림이었어요. 구스 플라잉 하는. 근데 지금 중국은 이게 좀 다른 것이 큰 붉은 기러기 한 마리가 모든 나머지 작은 기러기들을 그냥 끌고 가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이 국가 자본주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는 우리는 반도체 업계들 같은 경우는 양산을 어떻게 하냐, 일대가 얼마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아니라 기술이 목적입니다. 기술 개발할 때까지 가는 거고,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의 경우는 이게 ROI 떨어지거나 적자 나면 사업 못 하는데 중국은 지금 적자가 아니라 제품이 문제가 됩니다. 제품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지금 그 중국의 지금 전략은요, 아까 말씀하신 실리콘 베이스의 기술에서는 중국은 블로킹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에서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실리콘 베이스가 아닌 판을 엎어버리자. 그 판은 뭐냐면, 실리콘 웨이퍼가 아닌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요 제품으로 지금 이제 그 시장을 업자는 건데, 요것은 미국이 절대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어디 들어가냐면 이 고속철, 전기자동차, 5G, 6G 요게 들어가는 반도체인 거죠. 여기서 지금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로 반도체를 원자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던진 원자폭탄에 일본이 다 죽었지만 중국은 지금 이것을 1959년에 중국은 맨땅에 헤딩해서 원자폭탄 개발을 시작하는데 5년 뒤인 1964년에 타클라마칸사막에서 핵무기를 성공을 해요.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수도폭탄까지 이제 성공을 시켜서.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 반도체에서 이 이제 목표로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중국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못 따라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중국이 하면 어떻게 할래? 요거를 좀 두렵게 봐야 돼요. 근데 아까 이제 박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1, 2기 펀드에서 정부 돈만 50조 원을 퍼넣었지만 더 재미난 것은 최근에 중국은 반도체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기술이 5나노, 7나노가 첨단 기술이고 중국이 지금 한 14나노 정도 한 3세대 정도 뒤진 기술을 겨우 확보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최근에 무슨 짓을 했냐고 그러면 28나노 그래서 반도체 그리는 붓의 가늘기가 5cm짜리, 7cm짜리가 최첨단 기술이라고 하면 중국은 14cm짜리 붓으로 그리는데 그것보다도 더 두꺼운 연필인 28cm짜리로 붓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내서는 10년 동안 법인세 25% 면제 주겠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중국은 이게 차별화를 어떻게 하냐는 건데 판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실리콘이 아닌 다른 기술에서 여기서 이제 판을 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실리콘밸리를 우리가 IC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IC 인더스트리가 인터그레이트 서킷이 아니고 인디아 차이나 인더스트리라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7, 80%의 인력이 중국하고 인도 엔지니어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에 이제 진대재 장관이 미국에서 유명한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국의 삼성에 와서 이제 큰 역할을 했죠.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중국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이 1985년부터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해서 외자 기업들이 그래서 벌써 이제 30년 이상의 숙련된 노동자들, 기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한대로 돈을 퍼넣을 수 있는 이 정부의 지원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무섭게 봐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 5년 정도 기간 안에 미국의 브로킹에 있어서 중국의 이제 이 반도체에서 장애는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5년 동안. 그러나 문제는 단기 엄청난 호재지만 장기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앞으로 세상에 변하는 핸드폰이 아니라 전기자동차, 아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판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반도체 전자제품을 중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미국이 발목 잡아준 실리콘 반도체에서의 수명은 5년 더 연장이 된 것은 우리한테 행운이지만 우리로 봐서는 중국이 차별화하려고 하는 차세대, 제3세대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연구개발하고 R&D하고 하지 않으면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제 코멘트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중혜 군의 코멘트와 질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에 학생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신입생 안정회라고 합니다. 우선 소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미중 갈등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들과 머릿속에 난잡하게 있던 관련 지식들을 보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평소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소장님의 인사이트를 정말 감명 깊게 들어왔었고, 그 영향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 더 공부하고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신 전명수 사님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김영준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중국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생각해본 조금 가벼운 질문입니다. 평소 한국의 기회가 금융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기술 전문가처럼 금융전사를 양성해 미중의 금융전쟁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중국의 경제 금융을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중국 금융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물론 많은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중국의 산업, 기술, 정책 등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회사일까요?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면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한번 체크해 보시죠. 몇 퍼센트인가요? 아마 56, 57 뭐 이럴 겁니다. 그래서 51%가 넘어가면 그게 대주주고 그게 주인이죠. 삼성은 지금 전자는 이 비자가발적인 다국적 기업입니다. 주주로 보면 이거 외국 회사죠. 삼성이 10조 이익 내면 5조 1천억, 5조 6천억은 외국인이 가져가고 우리는 4조 3천억 겨우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반도체 기술이 원래 우리 걸까요? 미국이 개발했고 일본이 생산했던 것을 우리가 95년에 우리가 세계 1등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술을 한국한테 넘긴 걸 그렇게 애통해 할까요?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답은 이렇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연애하다 헤어졌을 때 최고의 복수는 더 잘난 놈하고 연애하면 되는 거죠. 한국이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제조업에서 어떤 분야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반도체 빼놓고는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답은 금융입니다. 금융은 뭐냐 그러면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돈 먹는 비즈니스예요. 일본하고 미국을 그대로 벤치마크하면 반도체 산업을 개발했던 40년 전의 경험을 일본의 산업 이전 과정에서 투자해서 돈 먹은 게 미국이고 한국이 삼성이 최근 20년 동안 반도체에서 대박 난 것을 거기다 돈 투자해서 먹은 것이 미국하고 일본이죠. 지금 중국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많은 제조업들이 중국에서 퇴출했다고 하는데 그때 10년 동안 20년 동안 공장 거기서 있던 거 이제 팔아서 나오면 그 돈 다 갖고 나오지 말고 절반만 중국에 남겨라. 어떻게? 우리 회사 뒤통수 친 중국 기업의 주식을 사놓고 하라. 지금 뭐 철강, 플라스틱, 화학, 고무, 신발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중국에서 1등은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세계 1등은 거래소가 무너져도 살아남습니다. 한국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과 경쟁력 떨어지는 전통 제조업에서 계속 붙으면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많아진다. 그러나 조금 더 냉정하게 놓고 보면 그리고 지금 중국은 세계에서 이 미국하고 맞짱을 뜨는 이런 나라에서 이 상품 가지고 경쟁하면 계속 싸워야 되지만 돈으로 경쟁하게 되면 피를 쏟게 되면 이것은 같은 배를 타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관련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디에 투자하려 하는 것은 우리가 최근 20년 동안 경험했고 지금 중국이 줄줄이 원하는 그 인더스트리에 투자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BHTF 이게 아마 중국의 절절히 원하는 투자의 대상이고 또 우리하고도 똑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미중의 관계에서 또 한중의 관계를 놓고 보면 저는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럴 때 삼성전자 같은 회사 3개만 있으면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드 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 수출 못해서 제재받았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국이 삼성전자 같은 데서 3가지를 기르라고 그러면 저 비업자 들어가는 회사 3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반도체에서 1등, 그거 지금 하고 있고 2번째 뭐 바이오에서 1등, 3번째 뭐 배터리에서 1등, 다 비업자 들어갑니다. 중국도 여기서 1등을 해야만이 이걸 키워야만이 이게 중국이 미중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앞으로 뭐를 투자하려고 그럴 때 한국 입장에서는 저는 그 비업자 들어가는 회사, 여기가 이제 주목의 대상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중국 투자해서 돈 못 먹었어. 망했어. 중국은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금융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작년 한 해 동안 2020년에 전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시장이 미국일까요? 아닙니다. 업종으로 보면은 중국의 창업반 시장이 가장 많이 올랐고, 두 번째가 나스닥이고, 세 번째가 심천 시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다음이고요. 근데 상해 시장, 중국의 전통 국유기업이 많이 들어간 시장은 한 10%밖에 안 올라가서 한 10등 정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해에다가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자꾸 경제 원론에다가 투자해서 원론 공부해서 돈 먹을 수 있나요? 강론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중국 투자 한국은 이게 원론을 자꾸 보고서 GDP 자꾸 얘기를 하고 경제 성장률, 물가, CPI, PPI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인더스트리하고 컴퍼니를 깊이 공부하시면 돈을 먹을 수가 있는데 한국의 어떤 리서치도 중국의 산업이나 기업을 제대로 리서치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 돈 못 먹는 거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중국 대학원에서 중국어를 하실 수 있고 중국의 금융을 공부하시고 한다면 하나 더 플러스 하실 것은 중국 산업 공부를 좀 깊이 해보시면 거기에 국부를 창출하고 제조업에서 뒤통수 맞은 것을 다 벌어올 수 있는 찬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 겨우 성장하는데 2% 겨우 성장하는데 잘 나가는 산업은 GDP 평균보다도 2배, 3배는 성장하죠. 4%, 6%를 성장합니다. 물론 2% 평균에 올라오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하는 놈이 있겠죠. 근데 중국을 다시 뒤집어 놓고 보면 중국의 투자의 방법은요. 중국이 6% 성장한다고 하면 망하는 놈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이지만 제대로 하는 기업은 GDP의 2배에서 3배 정도 우리처럼 그러면 12%, 18%는 성장하는 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더스트리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산업 평균의 2배, 3배는 성장을 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 12%, 18% 성장하는 기업 당연히 있죠. 중국 12%, 18% 성장하는 인더스트리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36%, 48% 성장하거나 그 이상을 성장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볼 수 있고 그런 기업을 분석할 수 있고 그런 기업의 보고서를 읽을 수 있는 인재가 대한민국의 여의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제 원론 중국의 GDP에 투자해서 돈 먹는 것은 넌센스다. 그래서 섹터하고 종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은 제가 볼 때는 중국어가 돼야 되고 중국어를 조금 깊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최적화된 인재가 바로 우리 중국대학원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인재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은 한 그런 정도로 제가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중국대학원 우리 그 전 소장님은 항상 바깥에서도 저희 중국대학원을 과찬을 해주시고 많이 추천을 해줘서 전 소장님 때문에 저희 중국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항상 면접 때나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좀 더 정진하고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다미 씨 질문 올려주셨는데 그냥 바로 직접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중국대학원 15기 김남희라고 합니다. 일단 수상님 강의를 듣고 좀 뭐 미중 관계나 뭐 기술, 금융 관련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요. 최근 중국과 미국이 각각 이제 양회랑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좀 본격적으로 갈등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우호성을 계속 추구해왔던 한국 정부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전문가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시자 이제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나온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국은 이제 쿼드 동맹에서 빠져서 우리가 이류 동맹으로 전락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퍼진 이제 대중관계에서 한국의 외교라고 보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쿼드 동맹에서 빠진 이유는 우리가 뭐 미국한테 대들어서 진중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터가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오바마 1, 2기 정부, 트럼프 정부 때까지는 보면 미중의 어떤 전략에서 전쟁에서 전선이 소위 말하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열도,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제1도련선, 소위 말하는 남중국해하고 동중국해가 전쟁터였어요. 트럼프 정부부터 2기 정부 그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 중국의 전략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많이 공부하셨던 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들어오면서 이 전선이 태평양, 인도양, 아프리카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것을 봉쇄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놓고 보면 제1도련선을 막으려고 하면 맨 북쪽에 있는 한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핵심적인 포스트로 중요했죠. 그러나 문제는 태평양, 인도양, 아프리카라는 이 시장을 이게 포위하려고 했을 때 그 사각형을 그려보면 한국은 그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쿼드에서 한국을 굳이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동맹에서 우리 그 군사동맹 또는 지역동맹에서 우리가 빠졌다는 것은 조금 냉정하게 보면 요것은 미중의 전쟁터가 바뀌어서 우리가 빠진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을 반미하거나 중국에 친중해서 한다? 이건 완전 넌센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중국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요, 동맹이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동맹은요, 국제관계에서 동맹은 돈 되면 동맹이고 돈 안 되면 사진 찍고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삼국지 공부하셨고 아마 뭐 보셨겠지만 삼국지에 보면 이 동탁이 전행을 하니까 18개 제후들이 회맹을 하죠. 소피를 같이 나눠 마시고 원소, 원술, 조조, 유비들이 다 18개 제후들이 동탁을 공격하자고 그러는데 월등히 많은 군사력, 물자를 갖고도 실패해요. 이유는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진짜 공격해야 될 때 자기 주의 이익 안 되면 안 해버리는 거죠. 실패입니다. 결국은 동맹은요, 돈이 돼야 동맹이지 돈 안 되면 그 동맹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쿼드 동맹, 그 돈만 들어가고 폰만 잡는 것이지 그거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굉장히 총명한 어르신인 것이 쿼드 동맹을 얘기하면서 속편으로 또 하나 낸 게 있어요. 경제 동맹, 인더스트리 동맹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나중에 핸드아웃 한번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동맹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1번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반도체 동맹이고요. 지금 이제 미중의 관계에서 난리가 난 게 요거고 두 번째가 배터리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맹 전략에서 놓고 보면 아마 제 핸드아웃을 뒤에 잠깐 보시면 한국의 비중이 반도체에서 우리가 거의 27%, 30% 가까운 시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한국 빼면 중국은 그냥 살아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미국은 빵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의 최대 한 37, 8%를 커버하고 우리가 33% 세계 2등이에요. 지금 경제동맹에서 미국은 한국을 빼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반도체하고 배터리 동맹에서 구멍이 생겨서 그 동맹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조금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미국이처럼 지금 한국의 언론이나 정치에서 얘기하는 이류 동맹설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고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중국을 공부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언털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경제동맹, 바이든이 정말로 액션하려고 하는 경제동맹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절대 홀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뭐 6개월, 1년간을 놓고 보면 중국의 태도가 굉장히 바뀌었죠. 굉장히 암흑커브라고 우리한테.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미국의 블로킹에서 결국은 한국을 어떻게 적으로 삼았을 때 이건 문제가 커지죠. 오히려 한국하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중국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이제 한국의 언론들, 뭐,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이나 뭐 얘기를 하지만, 한국의 지금 정부가 친중 정부다. 뭐 이렇게 많이, 그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뭐 많은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정부가 반미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미 반중 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거기서 뭐 싸우고 찍고 뽑고 난리지. 미국도 우리를 친중이라고 생각하고 뭐 반미라고 반중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은요. 한국이 친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결국 해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전략은 뭐냐?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고 경제의 실리에 따라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난리를 치는데도 세계 최대, 최고, 최신의 그 자동차 공장을 샹하이에 지었어요. 거기 답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레토릭 갖고서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정말로 돈을 버는 기업들의 액션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만 그런 거냐. 그 자꾸 이제 우리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본하고 필리핀을 보라는 거예요. 한국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박쥐하고 이게 보고의 전략으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본 트럼프가 득세했을 때 바로 트럼프에 붙어서 정말로 속된 말 아삼육을 한 거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힘 빠지니까 바로 시진핑하고 붙어서 아베가 중국 방문하고 바로 우호적인 협약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대거 중국 관광객 우리한테 오던 거 그렇게 다 받아갔죠. 근데 미국이 제재했습니까? 또 웃기는 것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두르두테 중국을 먼저 불러 들어가지고 돈 투자하게 만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번에 미국한테 전화했죠. 미국, 중국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니들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미국 바로 또 투자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필리핀이 중국한테 투자받고 돈 받았다고 해서 미국이 때렸나요? 남사군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투자를 했죠.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그 레토릭에 지금은 군사적인 협박, 전쟁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미중의 전쟁, 무기라는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그것은 국지전 정도가 남사군도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미국은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1950년 이후로 45년 이후로 전 세계하고 전쟁을 했지만 핵무기를 가진 나라하고는 단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어요. 중국 이미 핵무기를 250개를 갖고 있고 그렇지만 핵무기를 미국은 8,000개 갖고 있고 중국은 250개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미국이 완성할 것 같지만 중국이 250개 핵탄두를 미국으로 다 갖다 붙거나 미국이 8,000개를 다 중국에 갖다 붙으면 둘 다 몰살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농담으로 자기네가 이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기네 다 죽더라도 4,500만 화교가 있기 때문에 화교가 와서 살기 때문에 이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끼리의 전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충돌은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경제전쟁에서 이거 답을 낼 건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 반에서 12등, 13등 하는 선수가 반에서 1등하고 2등하고 하는 선수들 1등한테 붙어도 터지고 2등한테 붙어도 터지는 거죠. 거기서 안 터지려고 일본하고 필리핀을 보면은 그것은 전략적 모호성에 잘한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바보로 가는 그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그건 언론이나 이제 정치에서 얘기하는 레토릭이고 정말로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로 놓고 보면 중국도 미국도 절대 때릴 수 없는 이거 필살기를 가지면 미국도 중국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의 전략을 얘기를 드렸지만 보고 어떻습니까? 보고요. 보고가 상대가 적이 나와서 위협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다고 짜부러 들어가지고 이 조그만하게 하는 거는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볼을 빵빵하게 키워서 몸집을 키우죠. 먹으려면 먹어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보고의 독이 전신에 퍼져서 상대도 죽죠. 결국은 한국은 중국이 때린다고 미국이 협박한다고 해서 짜그라들어서 이게 그렇게 되면 더 터지는 거죠. 당당하게 대들고 먹으려면 먹어라. 그 대신 우리가 가진 필살기, 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두 개를 더한다면 배터리하고 바이오죠. 근데 지금 우리 세 개 중에 한 개를 우리 갖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레버리지를 쓰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당군 이래로 전 세계 마켓 쉐어에서 72%를 가진 아이템이 있나요? 그런 아이템은요, 미국 정도, 미국의 CPU 빼놓고는 없어요. 그런 무기를 우리가 필살기나 갖고 있는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대국한테 대드는 건 넌센스이지만, 대국이 우리를 협박하고 할 때, 거기에 짭으로 들면 더 터집니다. 그리고 답은 뭐냐 그러면, 우리 국론 통일해야 돼요.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터지는 거고,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이야. 중국한테 붙자, 미국한테 붙자. 오케이. 국회에서 박 터지게 토론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서 결론 내라. 투표해가지고 하든 뭐라든. 거기에서 친중으로 붙든 친미로 붙는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에 한국은 그다음부터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보고처럼 칼날 세우고 덤벼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좌우, 친중, 친미, 반중, 반미 이렇게 가려면 미국이나 중국이 물러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언론
또 많은 이제 자료 정보에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정보는 제가 볼 때는 정보의 어시메트리가 무지하게 9대1, 뭐 10대 빵 정도죠. 미국에 관한 정보는 9, 10이나 되는데 중국에 관한 정보는 1, 10이 안 됩니다. 신문 한번 보세요. 거기서 중국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처럼 중국을 공부하시고 중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역할이 또는 중국에서 공부하는 많은 전문가들 입 다물고 있거나 그것의 역할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국이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같은 인재들이 참 중요한 것이 중국어를 알고 중국을 아는 사람들이 중국의 팩트 파인딩을 제대로 해줘야 한국이 실수하는 것을 막고 또 중국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춘 500대 기업들은 단 한 개의 예외 없이 다 중국 들어가 공장 빼는 데가 없는데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돈 빼는 걸 보고서 중국 망했다고 얘기하는 이 현상. 아니, 앨런 머스크는 거기다 최첨단 공장을 짓는데 중국에서 공장 빼야 된다고 하는 이 넌센스를 이거를 어떻게 보면 팩트 파인딩 정황에서 우리의 디렉션을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공부, 여러분들의 실력이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한국의 50대들, 60대들이 만든 최근 40년간의 성과가 중국하고 붙었을 때 우리가 이겼고 앞으로 40년 동안은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중국의 젊은이들하고 같이 붙어서 이길 수 있으면 우리 또 40년 꽃놀이패를 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있어버리면 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처럼 중국을 공부하시고 중국을 깊이 알고 있는 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공부를 어설프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봅니다. 정말로 중국 공부를 하셨으면 적어도 중국어로 된 원서 MBA 졸업하는 시간에 적어도 10권을 읽어봐야죠. 중국어로 된 신문 매일 봐야죠. 근데 그거 안 되면은 그거는 그냥 학위만 하나 받아가는 것이지 중국하고 진짜 붙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포럼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들으시고 또 공부를 하시고 거기다가 더 청출어람 그분보다 더 뛰어나신 이제 중국 전문가가 나와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계기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 답변이 뭐 좀 멍청하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하 씨 질문 주시고 우리 전 소장님이 응답해 주시고 썸업 하시면서 오늘 웨비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하 씨 질문 주시죠. 예, 저는 중국대학원 재학생 김지아라고 합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서 소장님, 네,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모든 분야를 어우르는 강의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질문에 앞서서 간단하게 질문하는 배경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원장님이 차이나 마케팅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듯이 삼성전자 엄청 칭찬을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유독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굉장히 약세인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번 강의랑 좀 내용이 벗어나긴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정확한 거 하나 짚으셨는데요. 삼성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 전략 실패했다, 중국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을 버리고 나오는 건 이거 정신 나간 짓이었다. 근데 거기서 정말로 우리가 포기를 했던 진짜 이유는 마켓을 잘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600원짜리 이게 초고가 핸드폰 이거 팔라고 난리를 쳤고 중국의 하웨이, 샤오미, 뭐 오버, 비포는 1,000위안짜리 핸드폰, 기케야 2,000원짜리 핸드폰 갖고서 삼성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했던 것은 그게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중국을 잘못 알고 삼성의 어떻게 보면 마케터들이 중국을 잘못 본 거라고 보는 것은 예전에 애니콜 시대에 애니콜은 저도 중국에서 일하고 공부했을 때 애니콜 들고 나가면 중국 애들이 다 보자 그랬을 정도로 브랜드가 있었어요. 최고. 그러나 문제는 이게 스마트폰 이후에 갤럭시 시리즈가 왔을 때 이거 지금 중국의 핸드폰 가입자 수가 지금 16억 5천이에요. 더 이상 핸드폰을 250만 원짜리를 갖든 100만 원짜리를 갖든 이게 17만 원짜리 100위안짜리를 갖든 이것은 더 이상 소셜 포지셔닝의 사인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우리는 끝없이 이제 고성능의 고가 폰을 주장하다가 중국의 소비자한테 완벽하게 외면당한 거죠.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는 아이폰을 주로 썼었는데, 그래서 그 중국으로 뭘 보낼 때 불편해가지고 제가 핸드폰 사러 갔어요. 거기 가서 아이폰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사려고 했더니 거기 직원이 저보고 저 딱 봐도 제가 이제 외국 사람처럼 보였던가 봐요. 그랬더니 어제 쓰시려고 그러냐.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출장 가는 거니까 메신저 보내고 위챗페이 결제하고 뭐 전화하고 이런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추천하는 게 900원짜리 이 하웨이 샤오미 폰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능을 한번 쫙 봤더니 뭐 우리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900원짜리는 좀 뭐 해서 이게 1,900원짜리를 샀어요. 지금도 그 하웨이 폰 쓰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의 판단 미스가 뭐냐 그러면 중국은 한 번 마켓을 잃으면 다시 마켓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의 실패는 전 세계 16억 5천만 대 핸드폰이 앞으로 5G, 6G, 7G에서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브랜드가 사라져버린 거죠. 치명적인 실수다 그렇게 보고 저는 앞으로 그럼 삼성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답은 하나라고 봅니다. 삼성의 폴더폰, 삼성의 이 기가 막힌 폰을 중국에서 공짜로 줘라. 공짜로 팔아라. 핸드폰 공짜로 주고 단 뭐를 하게 되냐면 핸드폰 25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공짜로 주고 대신 3년 약정해라. 3년 동안 삼성의 갤럭시 앱에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들어와라. 그래서 16억 5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삼성이 25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핸드폰 그거 공짜로 주고 나서 가입자 1억 명만 확보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 6G에서 1억이 아니라 10억을 다 먹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5억, 10억의 서브스크라이버를 가진 플랫폼으로서 이전 공격을 해야지 25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하드웨어로 가는 건 정신 나간 짓이다. 지금 시대는요. 과거에는 사과 10개를 팔려고 1개를 공짜로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사과 10개를 공짜로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이 핸드폰 1년에 3억 대 팔았다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고 이 핸드폰 3억 대 공짜로 주고 3억 명의 가입자를 받아버리면 3년이면 10억 가입자가 돼요. 10억이면 알리바바 탄센트 플랫폼의 가입자보다 더 큰 플랫폼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 핸드폰에서 한 4조에서 5조 원 돈 버는데 반도체에서 그거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거 3년만 포기해서 핸드폰 가입자 10억 명에서 15억 명 받아버리면 삼성은 거기서 앞으로 핸드폰, 자동차, 노트북, 그리고 뭐 한국의 중소기업들에 이거 제품까지 다 팔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삼성의 전략은 핸드폰에서 마진 얼마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마 중국에서는 더 이상 안 먹힌다. 그리고 플랫폼으로서의 삼성은 지금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5G가 아닌 5G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 28기가짜리나 6G에서 다시 중국의 전략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공짜 폰 대신 서브스크라이버를 가져가는 그런 플랫폼 모델로 아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게 돼서 뭐 즐거웠고 영광이고요. 앞으로 또 뭐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중국 공부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관심 가지시는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국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중국에 우리가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뭐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 다 훌륭하게 공부하시고 또 학위 받으셔서 밖에 나가셔가지고 훌륭한 이제 중국 전문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이든 시대에 이 미중 전략경에서 한국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중국을 공부하고 중국을 도전하는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와 또 방향성을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동영상이지만 뜨거운 박수로서 우리 전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SKKU 차이나 비즈니스 웨비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는 중국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가장
전문가이신 교수님을 모시고 천보 교수님께서 사회 보시고서 중국에서 현행에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부분의 트렌드와 빅데이터 마케팅 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같은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학습하는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